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금 연예계는 증권가 사설 정보들을 일컫는 지라시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배우 조정석, 나영석 PD 등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나영석 PD는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문제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소문에 안 휩싸여 본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예전과는 다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쉽게 퍼지니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이전과 다른 게 또 있죠. 이제 심심하다고 안주거리로 남의 이야기 했다가는요 더 큰일 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지금은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오후의 지루함을 달래보세요. 오늘 재미있는 경제수다 준비되어 있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로 받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세상. 토론 아니고 수다. 평생 수다 말고 토론만 하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과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을 모시고 수다를 업으로 여기고 사는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시는데요. 두 분 앞에 이름 두 글자를 아주 잘 조합해서 만든 신박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신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바쁩니다. 바쁘세요? 예,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많네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요? 네, 뭐 저는 뭐 추석도 있고 10월 초에 저기 연휴들도 있고 해서 비교적 좀 여유 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세요? 네. 경제가 안 좋으면 비판해야 할 그 보수 쪽 경제학자가 더 많이 불리겠네요. 예, 꼭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면 네. 경제학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한가하셨다고 한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가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자, 오늘 신박세상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두 분 지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재미없으면 저희가 중간에 끊습니다. 숫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두 분? 그죠? 네. 재미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좀 경제 이슈들이 많았어요. 한 달 동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벤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먼저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동결을 했는데요. 우리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장에서는 그럴 거라고 거의 60% 이상이 전망을 했었대요. 네네. 그래서 시장은 별로 놀라질 않았는데 네. 사실은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체중이 최소한 전 2kg는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올려야 될 이유도 있고 또 뭐 못 올릴 이유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일단 뭉개고 보자. 네. 일단 피해보자. 네. 저는 그래서 다음 달에 가까워 오면 올수록 네. 한국은행 총재는 다만 살이 더 빠질 것이다. 더 빠질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가야겠는데요. 다이어트 하려면. 아니 그러면은 신 교수님은 더 낮춰야 한다. 올해 안에 연내 낮춰야 한다. 낮춰야 죄송해요. 연내 높여야 한다. 진작에 높였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인 교수님. 네, 저도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타이밍을 좀 많이 놓쳤다 원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묶어둘 때 이야기했던 논리가 사실 좀 부실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치권이라든지 여론에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압박이 지금 강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올리자니까 또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하고 앞뒤가 안 맞고요. 특히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 같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동결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11월 달에는 올릴 것 같은
강한 시그널을 준 것 같고 네.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아직 많을 것이다. 네. 네, 이제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신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은행 총리가 어쨌건 살은 빠질 것이다 결론은. 네. 그런데 올려야 하고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논리로 올릴까요? 우리가 지금 흔히 다 아는 미국과의 너무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뭐 이런 논리일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몇 가지를 보게 되죠. 네.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초로 합니다.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상황들을 좀 더 많이 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미국과 금리 격차,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대여건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크게 이 세 가지를 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경제 여건이 그다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 면에서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대외 여건상 금리 차이가 나지만은 자본 유출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안 올렸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 상황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성장률 오히려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것 때문에 올리겠다는 말을 바꿀 수가 없는 더 그렇네요.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어서 이제 살 빠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더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물가 문제이기도 한데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좀 올라가서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물가하고 같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시중에 우리가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고려하고 있는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라는 측면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상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네. 그 부분은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또는 인하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서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네. 되느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자, 네. 신 교수님. 한국은행법에 하느니 법으로 지켜야 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직무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아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경제 성장, 네. 또 하나는 물가, 그다음에 안정. 이제 금융 안정인데 네. 보세요. 성장 상반기는 아니라 7월 달까지만 해도 경기 좋다 했어요. 아주 좋고 3% 간다고 했어요. 교수님 좀 놀리시는 것 같아요. 좀 놀림을 당해야 돼, 한국은. 성장이 좋다 할 때는 안 올렸다가 네. 이제는 수정하면서 낮췄잖아요. 정말 골치 아프다. 그렇네요. 골치 아프기 전에 한국은행은요, 국민에 대해서요, 사과해야 돼요. 예측 잘못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3번 틀렸어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리긴 틀렸는데, 독임객인이에요. 2.9, 2.8, 2.7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경기는 금리를 내려도 안 좋아지고 올려도 안 나빠진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한국은행의 책무 중에서 성장 신경 쓰지 마세요. 둘째, 물가 굉장히 거시지표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또 일부 농수축산물 가격이 지금 7%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우려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한국은행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금융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금융 안정 차원에서는 진작에 금리를 올렸었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네. 한국은행의 책임, 한국은행의 사과, 한국은행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측에 있어서의 무능함 이 네. 부분을 통렬히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 또 물가 안정, 이제 금융 안정 이런 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책무를 하지 못했고 금리를 올릴 타이밍도 놓쳤다. 그래서 사과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한국은행 사과하실 통로가 필요하시면 저희 생생경제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사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금리는 올려야 하는 건 맞는데 올리려면 성장률이 좀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제 전망치를 낮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이렇게 전망한 거. 지금 2.9%에서 2.7% 0.2%포인트 낮춘, 그러니까 2%포인트 낮춘 거죠. 네. 네,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게 아마 대경제 여건이 지금 지금 중국하고 미국과 무역 분쟁이라든지 신흥국들 경제 위축이라든지 이런 대경제 여건이 나빠진 게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리가 우리 고용 창출 내지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거나 확장적인 금융 정책이 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칙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용 특히 사정이 나빠지면서 경기를 자꾸 확장시켜야 된다는 알게 모르는 압박들을 받았던 게 아닌가. 본인들이 유용무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집착하는 바람에 사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그래서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 지금 같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경제가 중요한 거죠. 한국은행 총재의 공공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솔직하게 한국은행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그거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지금 금리의 역할을 이제 경제성장, 물가 안정 여기에만 좀 국한시켰는데 사실 가계부채도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는. 왜 이 부분 말씀하세요? 두 분은 빚이 없으세요? 전 예민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 아까 우리 박상인 교수님 말에 하나 보태면요. 한국은행이 사실 이번에 이제 성장률을 사실은요 3.0이라고 주장했다가 2.9로 7월 달에 바꿨다가 이번에 또 2.7로 낮췄는데요. 이제 말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보고 보면 뭐 대외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에 뭐 낮춘 줄 아세요? 민간 소비가 하반기에 한 2.7 정도 나갈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2.3으로 줄였어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뭐 거의 0% 정도 안 되겠는가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2.5로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수정한 것의 내용을 보면 말은 뭐 미중 간의 세계 경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수 쪽에서 엄청 이제 지금 이걸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사실 내수는 정부도 좋다 했고요. 뭐 소비는 좋다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제 수정한 것인데 이 가계부채는 1,500조 크죠. 근데 사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10% 정도예요. 10에서 15%.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조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80%는 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맞다나 빚이 있지만 다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그냥 커피 2잔 안 마시면 되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문제는 이 10% 내지 15% 이분들은 사실은 금리를 안 올려도 이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꾸 가계부채 핑계 대면서 진짜 오려내야 될 부분을 오려내지 않으면 이거 진짜 나중에 번진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가지고 금리 인상에 반대 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 우리 신 교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신 걸 제가 박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먼저 가계부채 부분, 금리 부분, 그 부분하고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미중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민간 소비 위축이 결국은 이번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인데 한국은행이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뭐 민간 소비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용이라든지 서비스 쪽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 위축될 부분 맞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 부분은 대부분 사실 우리가 수출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전망들이 낮아지면서 사실은 투자 계획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은 거죠. 근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실 적정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물론 기존에 이제 대출 받았던 분들은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고 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의 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는 가계들은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금리를 낮춰서 대처하는
식으로 대처도 안 되고 작동도 안 된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자꾸 키우는 방향으로 갔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국은행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세동 교수와 또 박상인 교수와 함께 했는데 어쨌건 이 두 분의 결론은 한국은행 총재는 살이 더 빠질 것이다. 그리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꼭 해야 하는 이미 늦었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고용 동향이에요. 이거 처음에 이 주제 나왔을 때 저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신세동 교수님하고 박상인 교수님만큼 잘해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껴뒀었거든요. 일단은 마이너스는 면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과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냐라는 쪽에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먼저 우리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마이너스 면했다라는 말은 참 궁색한 이야기고요. 네. 사실 이게 8월하고 비교해서 사실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는 것은 제조업 부분에서 그 감소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 반토막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또 대부분 추석 때문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추석 때문에 물품 생산을 그렇죠.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 같은 것들 이런 쪽에 단기적인 고용이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8월하고 비교해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고용 구조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5천에서 뭐 4만 5천 늘었다는 거 의미가 별로 없는 지표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잖아요. 그 지난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 거의 9년 동안요. 월별 취업자 증가 수 최악이 8월 달 3천이었어요. 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이 은메달이 고전에 7월 달에 5천 명입니다. 은메달입니다. 네. 이번에 4만 5천 명이 동메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12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취업자 수가 가장 낮은 순위로 이번 9월 달이 3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점수를 제일 꼴찌가 3점, 그다음에 두 번째 꼴찌가 5점, 세 번째 꼴찌가 45점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게 최고로 세 번째 나쁜 점. 그다음에 나쁜 4위로 나쁜 게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냐면요. 이 10만 7천이에요. 10만 7천. 네. 10만 4천. 네. 이 금년 2월 달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뭐 거의 최악이다 이게. 그래서 뭐 4만 5천 명이라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전 국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담당자들은 안도는 할 수 있죠. 이 더 심각해지면은 진짜 큰일이었는데 어쨌건 두 분 다 이건 의미 없고 어찌됐건 안도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요. 저희가 2부에 일자리 그 질적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분입니다.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신세동 교수님과 함께 신박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박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는 한국은행 금리 동결 관련된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9월 달 고용 지표 이야기했는데 일단 두 분은 안도할 수준이 아니다. 국적을 바꿔라 안도하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 인원을 불러서 각 기관의 인턴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만들려고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단기 일자리가 나쁜 겁니까? 신 교수님? 뭐 나쁘지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노는 것보다는 두 달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좋은 일자리냐. 좋은 일자리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미봉책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두 달을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물론 뭐 급여가 나가니까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네. 저는 실질적으로 자기 그 커리어를 구축하려고 하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게 뭐 큰 오히려 화만 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화가 날까요? 이게 뭐 50만 명 채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기껏해야 몇백 명이잖아요. 안 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나요? 저는 그런 효과 반드시 준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일자리 통계가 좋아졌다 절대 말할 수 없다. 좋아지지도 안 할 거예요. 좋아지지도 기껏 해봐야 1000명, 10,000명 수준일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이게 기업들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고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제 지금 나쁘긴 한데 경제 위기 상황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을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 이제 이런 단기적인 대책의 그 사회적 비용이 뭐냐면은 공무원이라든지 청와대가 그 시간에 정말 심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그때 땜 방식의 대책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땜박과 땜박이 계속되면은 결국 끝은 어딜까? 그러면요, 제가 교수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게 이건 단기간적인 미봉책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역대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큰 그림을 세웠던 경우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겁니까? 그래서 그건 산업정책 측면이고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전 정부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기의 문제다. 제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적인 대책의 효과는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을 해야만이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작을 해서 지금 효과가 나온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정책을 아예 안 했죠. 한 번도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한 정책이. 번도요? 박수인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한 4번 대대적인 걸 아주 냈어요. 2017년도에 일자리 로드맵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안에도 일자리 정책이 4번 있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번째 꼭지가 뭐냐. 위기 지역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다. 요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취업을 더 할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는 이거를 일자리를 끌어주는 정책이 아니고 뒷수습하는 정책이다. 뒤에서 밀어주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채용해야 할 기업으로서는 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을 하시면 근로세제 장려금을 준다. 근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금액도요. 진짜 얼마 안 돼요. 1년에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모든 식이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는 정책,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주는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시면 이런 지원을 찔끔 주겠다.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구조, 사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구조, 혁신할 유인이 없는 구조, 이런 구조죠. 이걸 바꿔주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수님 하나만 구체적인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분께 말씀 들으면서 문제점도 알겠고 그동안 안 한 현실도 알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교수님 좀 재원을 해 주세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기회 문제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느냐. 우리 산업의 제조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업 중에서도 중간재 산업들 보면은 대부분이 재벌 총수가 일가가 하거나 계열사가 직접 하거나 가신 기업들이에요. 그 밑에는 다 전속 계약 형태로 있어서 경제가 블록화돼 있고 경쟁 자체가 없어요. 공정한 도전의 기회가 없죠. 그것을 풀어주는 탈수직 계열화 그리고 이 블록화돼 있는 경제 구조를 바꿔주는 개혁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혁신하려고 하더라도 기술 탈취가 너무 만연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중간재 부분. 최종재에 해당하는 엔드 유저가 일반인인 B2C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마치 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검사처럼 증거를
추집할 수 있도록 네. 법원을 통해서 해주는 제도죠.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이 혁신도 일어나고 사업의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런 구조를 바꿔줘서 구조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효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대책으로 재정을 동원해서 좀 더 재정을 동원해도 좀 빡세게 효과 있게 그렇게 해서 단기 중장기가 가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단기 중장기 대책은 없고 단기 대책을 좀 재정을 좀 세게 하려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안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히든 챔피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히든 챔피언을 네, 만들어야 이 히든 챔피언은 꽤 유명한 말인데요. 네.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얘네들이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헬멧 만드는 HJ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헬멧에 관한 세계 아주 1위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한 500개에서 1000개가 되는데 이런 그 히든 챔피언에 우리나라 회사가 지금 몇 개 있는가 한 20개 정도밖에 없대요. 그럼 제일 많은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경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박상인 교수 말씀 맞다나 한 50조 내지 100조의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히든 챔피언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업종이나 기업을 발굴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5년 내 10년 내에 히든 챔피언이 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 혁신산업, 신성장산업 정말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렇죠. 도와주고 더 잘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히든 챔피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 박상현 교수님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히든 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걸 정부가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럼 되고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저희가 그렇죠. 스티븐 잡스를 그렇죠. 발굴 육성하는 게 아니고 네. 스티븐 잡스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그렇죠. 제 주장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따라가야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 기본적인 우리 환경과 제도가 많은 히든 챔피언이 나올 수가 없죠. 히든 챔피언이 예를 들어서 부품이 하청 구조에서 2차 벤더라고 하는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쪽에서 독일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 2차 벤더들이 가격 탈취당하고 기술 탈취당하고 가격 단가 우려치기 당하니까 여력도 없고 유인도 없죠.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먼저. 네. 그리고 1차 벤더들이라고 하는 게 주로 우리가 모듈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고 여기서 사실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수직 계열화라든지 가신기업에서 경쟁이 전혀 없는 체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경쟁적인 체제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 저 박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히든 챔피언은 보통 역사가 120년입니다. 이게 3대 4대 넘어가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절대로 다른 사람 안 주면서 자기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30년 동안 중소기업 해가지고 좀 커지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2세가 경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2세가 경영하는 순간 상당 부분이 상속세 증여세로 이게 물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승계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그건 좀 다른. 네, 저희 나라에도 사실은 중소기업들 상속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 사실, 중소기업 상속. 네, 그렇죠. 근데 저 이미 그건 세제 혜택을 줍니까? 중소기업은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 정도의 기업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기술 탈취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우리 잘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든 걸 대부분 보시면은 B2B 중간재산이고 엔드유저 일반인들 엔드유저들이 소비자인 산업들 네. 그건 크지가 않고요.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언어적인 장벽이라든지 세계화되기 어려운 산업들이 많죠. 그 한계들 그런 근본적인 걸 바꿔주지 않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책이었고 네. 그게 결국은 땜지식 정책으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우리 신박세상. 오늘 이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저희 작가님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기 연애 자리라도 좀 알아봐야겠다. 요즘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자, 단기 일자리 토론하셨으니까 단기 연애 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신 교수님? 네. 단기 연애 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애를 해서 즐거운 동안에 기쁨이 있으면 네. 그 연애가 끝나는 뒤에 엄청난 허탈감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뒤에는 반드시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고하기를 그냥 하지 않고 지내는 게 훨씬 건강에 좋을 거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나 단기 연애는 다 미봉책이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금 단기 연애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네, 뭐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네.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또 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연애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일자리와 우리 교수님처럼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도 다를 수 있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까? 뭐 연애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 세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세대 간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즘 네. 어떤 걸 느끼냐면요. 저만 해도 뭐 평생 직장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단기 일자리 여러 개 하면서 즐겁게 사는 단기 사람들이 일자리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네. 그러니까 하나가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기 일자리 또는 그 파타임 같은 네. 것들 그게 나쁜 일자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근로 조건이 나빠서 그래요. 네. 근데 근로 조건이 정규적인 일자리하고 네. 다르지 않은 임금 차이도 없고 그렇다면 나쁘지가 않고요. 사실은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요. 젊은이 선호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좋은 근로 조건의 단기 일자리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네. 지금 그렇진 않아요. 단기 일은 곧 나쁜 조건의 일자리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 현실이고요. 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거는 좀 슬픈 일이에요. 왜 슬프냐면요. 신 교수님이 과거에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정말 질 좋은 그런 장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는 상태다. 네. 따라서 저는 젊은이들이 단기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슬프다. 슬픈 현실이라고. 그럼 단기 연애를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두 분 단기 일자리만큼 단기 연애에 대해 공부를 좀 해오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그래도 누군가는 좀 책임져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잘못됐다고 맨날 누구 물러나고 이게 능사인가.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꼭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분?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가급적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지금 현 청와대 경제팀 그리고 내각에 있는 경제팀이 국민들 또 언론 그 전문가들에서 신뢰를 저는 상실했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책임지고 힘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 사정이 한가한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 초쯤에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팀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나면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요. 총선 관리용 경제팀이 올 수 있다. 쉽지 않죠. 그러면 제가 늘 그 비판하는 땜박식 정치 사이클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는 경제 정책. 그래서 경제를 장기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정책. 네. 그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 국회 이미 시작했고 예산안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빨리 경제팀을 정비해서 그 경제팀이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보신주의가 아닌 그런 인사들로 경제팀을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남북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경제 문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남북 문제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런 것까지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첫째요. 대통령의 그 일자리나 경제에 대한 진정한 진의를 이 경제수장 두 분들이
전혀 성취를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김동연 경제부 총리와 네. 정책실장. 장하준 정책실장. 네. 사실은 그 말고도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책임을 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첫째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요구에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는 능력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반기가 되면 모든 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죠. 셋째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국민의 마음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장하성 실장은요. 어느 텔레비에 나오셔갖고요. 강남에 살아봤는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꼭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했고요. 네. 따라서 그리고 우리 최근에 그 김동연 그 부총리께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잘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어서 이 정말 아픈 진짜 수검댕이가 아니라 아예 가슴이 타서 없어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TV 석상에서 또는 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 아픔을 이분들이 공감을 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지금 일자리 문제나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저는 사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파면해야 된다고 봐요. 비전도 없고 구체적 정책도 없고 공감 능력과 언어도 없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대답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2기 경제팀의 면면은 어떻게 꾸려져야 하는지 혹시 첨거할 인물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구체적인 인물은 청와대나 인사팀이 더 잘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기 경제팀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이번 경제팀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경제가 견실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실 인식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죠. 이게 반도체 특수에서 오는 거시지표가 좋은 것을 제조업의 위기라는 경제적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덮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골마 터져서 나오고 있는데 인식이 너무나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들이 정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식이 분명한가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 그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개인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많은 관료들 행태에서 나타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인 행태 이런 분들은 배제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4개 정도 부류가 있잖아요. 시민단체, 교수, 관료 아니면 무슨 백종원 씨 같은 이런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분류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정부가 특정한 사람이 네임밸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경제 부분은 전문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나가려면은 신념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다 떴다 보면 누구 찾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기 옆에 있고 캠프에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널리 인재를 구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림 고수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 교수님. 네.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2기 경제에 추천하실 분 있으세요? 첫째 현장을 알아야 돼요.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교수는 다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교수 중에도 현장에 오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세종 교수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현장에. 둘째는요. 정말 못 사는 분들 어려운 분들 소위 중하위 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이죠.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장 전입하지 않아요. 토지 투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미 현장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청문회만 하면 도대체 조선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네. 땅도 평생에 땅 한 평 투자하지 않고 평생에 위장 전입하지 않고 평생을 그야말로 법대로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네. 없는 사람만 그렇게 골라오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분이 정책을 하면 서로 실패를 해도 네. 국민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저분은 최선을 다했다. 위장 전입하고 재산이 수백억이고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도 모르고 상속세는 제대로 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처투성인 분들이 청문회에서 그야말로 이게 우여곡절 끝에 되어가지고 정책을 네. 하니 국민들이 공감이 안 가는 거죠. 혹시 신세동 교수님이나 박상인 교수님의 전화번호가 필요하시면요. 청와대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우리 첫 번째 이 코너 나가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무엇보다도 유익하고 재밌게 만들어주신 신세동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월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오늘 신박세상 듣고 의견들 보내주셨는데요. 1642님은 윤중현 전 삼성 부회장님을 추천합니다. 두 분 인터뷰 듣고 이분 인터뷰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고 조규황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867님 신박 너무 현실적이고 유익하고 재밌네요. PD님과의 케미가 어우러져서 더 재밌네요. 하셨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들이십니다. 8328님은요. 아유,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보내주셨고요. 8280님, 기업들 이렇게 죽고 있는데 고용이 되겠어요? 기업부터 살리고 고용 촉진해야죠. 7645님, 교수님,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신박세상 들으면서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반영해서 11월에 두 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대석에 함께 했었던 임승수 작가의 책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세속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출세길도 글러먹었다. 순도 100% 불량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인생을 전혀 무르고 싶지 않다. 임 작가는 이 돈이라는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은 거죠. 남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돈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말 쉬고 월요일 3시 10분에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